역사가 시작된 이래 끊이지 않았던 암살 사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세계의 역사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만약 죽지 않았다면 지금쯤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막고 싶은 세계 암살 사건 16. 암살이라는 게 몰래 죽이니까 암살이라는 거죠. 몰래 죽이는 것들 포함을 해서 사실은 예를 들어 뭐 독실 씨를 누가 모르는 곳에서 은밀히 죽였다고 해서 그걸 암살이라고 보통 하지 않거든요. 그건 살인. 네, 그렇죠. 그냥 그건 살인인 거죠. 그래서 보통 암살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좀 정치적인 목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제거를 하려고 했을 때 네. 그걸 보통 암살이라고 하죠. 사실 가장 세계 최초 어떤 암살자 집단, 가장 유명한 암살자 집단이죠. 그 이란에 있는 알라무트 요새에서 활동했던 아사신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셀주크 왕조에 있는 어떤 요인들을 암살하는 자기 신념과 어떤 종교적인 성향 때문에 그 집단이 나중에 이제 마르코 폴로를 통해서 유럽에 알려지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쌔신이라고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네. 왜 이게 닌자들 암살 많이 생각하잖아요. 실제 닌자는 암살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 얘기를 이렇게 귀담아 듣긴 했죠. 이렇게 도청 정도는 했었는데 누굴 죽인다든 이런 거는 거의 하지 못하고, 옷도 왜 우리가 검은 막 이렇게 칭칭 두르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처럼 입거나 혹은 잘하면 이제 회색 옷 정도는 입었대요. 네, 근데 이렇게 검게 두른 거 이게 다 소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암살 사건들은 이런 암살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역사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자, 어떤 암살 사건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사이드 카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네. 형, 그 이분은 너무 워낙 유명한 암살 사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유명한, 누가 봐도 아는 잘 안 보이죠? 그런 분들도 있고, 여기는 또 굉장히 어린 소년이에요. 안타깝죠. 얼마 전이잖아요. 네. 얼마 올해 2월. 전이에요? 네, 얼마 아프가니스탄 소년이에요. 와실 네. 아흐마드라는 10살 소년인데 10살이요? 네. 아유, 아버지가 이제 그 탈레반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촌이 탈레반에 반대하는 이제 군 조직을 이제 좀 끌고 있었죠. 근데 삼촌마저 이제 부상을 당하자 네. 이 아이가 직접 그 부대를 이끌어요. 리더가 됩니다. 아, 이 어린 나이에 소년병이죠, 이른바. 네. 그렇게 이제 부대를 한 40여일 정도를 이끌었는데 네. 결국 이제 탈레반의 어떤 공포로부터 벗어나면서 경찰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정말 이 소년이 대단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 친구의 어떤 그 신상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시하다 보니까 다 얼굴 나가고 이렇게 신상이 공개가 돼서 결국 암살을. 아니 이거는 진짜 근데 어른들 잘못인 게 네. 오히려 보호를 해줘야지. 얘를 계속 이렇게 정보를 다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학교 돌아오는 길인가 뭐 그렇게 네. 네, 아니 그렇게 물론 당했어요. 이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알지만 소년병이 아직까지 징집이 되나요? 사실 2015년에 이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소년병을 이렇게 징집하고 하는 걸 다 금지하긴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반정부군이나 정부군 전부 다 암암리에 그냥 소년병을 꽂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어린이들이 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하야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네. 많은 부분은 속상하게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몰리고 있는 아무래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도 많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금 이제 구도인데, 지금 저희 계시는 저분이 암살을 안 당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금 현 시점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수상이었죠, 그 전 총리. 아, 예. 전 총리였고 사실 이분이 어쩌면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만큼 이제 화해의 모드로 나가려고 했었던 거죠. 그 팔레스타인 대표랑 같이 평화협정을 맺고 이제 그걸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이 어떤 이스라엘의 극우주의자들이 볼 때는 못마땅했던 거예요. 우리 힘을 과시해야 되는데 왜 그걸 평화협정을 맺고 이렇게 화해 모드로 나가냐. 그다음에 95년에 그런데 어떤 연설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이제 총을 맞고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굉장히 이 사고가 많았어요. 극단으로 많이 치닫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네. 정말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그 와중에 정말 많은 어린 아이들이 사망을 또 했어요. 실제로 그런 화해 모드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고 합법적인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극우주의자들은 그걸 무시한 거죠.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고 간 극단적인 하여튼 극자 선택을 붙는 한 사람들이 무조건 문제예요. 여러분 그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하여튼 극자 붙으면 안 돼. 바이블 코드라는 얘기 혹시 옛날에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그
그 히브리 성서에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열과 행 뭐 이렇게 글자 맞춰 보면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다 뭐 이런 건데 이제 미국의 어떤 사람이 또 바이블 코드를 해석을 했는데 이차크 라빈의 그 암살도 예언을 누가 쏠 건지 그 이름도 나왔어요. 그죠. 누가 쏠 거다라는. 굉장히 좀 이름. 자세하게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믿어준 거죠. 그 근데 그 얘기를. 바이블 코드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단어를 집어서 단어를 만들어내는 단어 네. 조합기예요. 그리고 맞추면은 정영진 바보 뭐 이런 것도 맞출 다 수 나와. 있어요. 아, 그거는 뭐 네. 사실 아니 정영진 작다라는 얘기 나온 건데. 에헤이. 근데 이제 그런 어마무시해. 부분을 하려면 이제 두꺼울수록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글자가 네. 많기 때문에 어떻게 조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글귀들을 뽑아내기 쉬운 거죠. 예, 이분은 또 비교적 최근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사진 자체가 그렇죠. 네, 네. 온두라스의 굉장히 유명한 그 환경 운동가세요. 골드만 환경상이라고 하는데 그 상 다른 자체가 이쪽 환경계에 있어서는 노벨상에 좀 피적한다 해갖고 이렇게 그린 노벨상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수상하신 분이에요. 2015년. 작년이네요. 네네. 사실 환경 운동가들은 되게 많은 암살 위협에 맞아요. 시달리고 항상 해요. 시달리죠. 개발 자체를 막으려고 하니까요. 업자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공사 개발 허가를 맡았어요. 이 공사를 하면은 우리 회사가 한 1,000억을 벌어. 저 사람 하나만 사라져 준다면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잘못된 마음을 먹는 경우가 의외로 왕왕 있죠. 있어요. 많을 거예요. 예. 사고를 위장한 사고. 맞아요. 이게 돈이 너무 경쟁이 크다 보니까 이분은 그 온두라스의 렌카족 출신의 어떤 원주민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주민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이제 많이 싸움을 하시고 예를 들면 이제 대농장 같은 것이 환경 파괴를 한다든가 뭐 불법적으로 산림을 너무 훼손을 한다든가 혹은 원주민들이 사는 그 지역에 뭐 미군 부대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같이 활동하던 분이에요. 근데 2006년에 그 댐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 계획을 확인을 했는데 그 댐이 만들어지는 강 자체가 원주민들이 굉장히 신성시하는 강이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원주민들의 어떤 이권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서 같이 하셨던 환경운동가인데 암살 위협이 계속 있었어요. 10년 동안 계속적인 협박이 있었었고 암살 위협이 있었고 결국에는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이죠. 2016년 3월에 이제 총에 맞아서 암살을 당했는데 그 용의자도 그 개발업체 직원으로 지금 밝혀져 있어요. 비슷한 경우가 그 다이앤 포시라는 네. 저 끝에 두 번째 계신 분이기도 한데 이분은 또 약간 동물 보호. 고릴라가 굉장히 좀 멸종 위기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릴라한테 가격 자체를 매기는 게 문제인 그게 것 같아요. 문제야.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에 가격을 매기기 시작하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를 판단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정부에서 매매를 못하게 막았으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다이앤 포시는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밀렵꾼으로부터 살해를 그럼 했을 아직 것이다. 범인이 밝혀지지 제대로 않은 밝히지 거네요. 않은 거죠. 근데 네. 그런 거 보면 정말 목숨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내 가족, 뭐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위해서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본의 이 힘이 혹은 뭐 네. 자본의 무서움이 있다고 경고를 했거든요. 자본으로부터 독립합시다. 네. 독실이 형도 그때 100만 원 주면 벌레 그냥 한 통 다 먹을 수 있다. 얘가 자본의 노예예요, 이런 애들이. 아니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은 네. 1,000만 원을 드릴 포기하십니까? 테니까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그 아까 그 벌레 다 드실래요? 그게 환경 파괴합니까? 먹을래요. 그 벌레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환경에. 10만 원이 먹어야지 이 사람아. 10만 원이요. 노예가 되지 말지. 봐봐. 10만 원. 10만 원에 내가 그걸 왜 먹냐? 사는데 뭐가 기준이 될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한테. 그게 절대로 자본이나 돈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다음 사이드 카드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네. 마틴 루터 킹. 미국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했었죠. 네. 그래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발소에서 흑인분들이 막 떠들고 얘기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백인들이 가는 이발소에는 흑인들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백인들이 보는 극장은 흑인들이 못 봤기 때문에. 백인들이 타는 버스 자리는 흑인들이 앉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I have a dream. 아바 노래죠? 요 노래. I have a 그쵸, 마틴 루터 킹 하면 그때 I 60 몇 년도인지 지금 정확히 60년대 그때 이제 그 워싱턴에서 했던 연설. 그 연설은 뭐 I have a dream 이면서 뭐 이렇게 했던 거. 전 있잖아요. 세계를 울린 그렇죠. 진짜로 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명연설이죠. 저는 꿈이 있습니다. 에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존중받는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 마틴 루터 킹 그 박사가 시작을 한 이유도 사실은 흑인 여성이 앉아 있는데 어떤 여성이 백인 여성이 와서 비켜 라고 했는데
싫어요. 제가 먼저 앉아 있었어요. 라고 해서 이 여성이 체포가 돼요. 그 사건을 바탕으로 이제 흑인 운동이 시작이 된 건데 깨고 싶었던 편견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그때 백인들이 이렇게 주입했었던 게 있어요. 세계에 알렸던 게 흑인들이 지금 받는 대우에 만족한다. 얘네들이 오케이 하니까 괜찮은 게 아니냐. 근데 사실 그게 거짓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루터킹 목사를 죽인 그 범인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좀 전과가 많은 사람이긴 한데 그렇다고 막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좀 죽이지 않았겠는가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뭐 확실히 좀 알 수가 아이고.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루터킹 목사가 죽은 이후에 더 그게 이제 불거지고 그 이후에 사실 흑인들의 인권은 굉장히 좋아졌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이 흑인들은 미국에서 투표권은 1870년에 허용이 됐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투표를 못 했다고. 왜냐하면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 흑인들한테는 투표세를 받았어요. $20씩. 그 당시 돈이면 비쌌죠. $20면.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면 좀 문맹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백인들한테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서율인데요? 됐습니다. 통과. 흑인들한테는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 3개 말해보세요. 누가 알아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는 얘는 모르네? 그러면 얘는 투표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해갖고 치졸하다 진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 루터킹 목사 사망 이후에 흑인 운동이 불꽃처럼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런 것도 이제 완전히 평등하게 됐죠. 계속해서 다음 사이드 카드 볼까요? 하비밀크. 네. 참 인상 좋은 분입니다. 네. 인상 좋으시죠?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네요. 이분이 그 미국 최초의 동성애자 아. 시의원이고요. 네. 동성애자라는 것 빼고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차별이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애가 커밍아웃을 하면 뭐 공직에도 당연히 네. 올라갈 수가 없고 다니던 직장도 잃고 뭐 이런 게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이라는 사회가 사실 왜 미국 사회에서 이제 동성애가 금기시되다 하다 보니까 3번의 낙선 끝에 77년에 이제 네. 시의원이 되면서 네.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이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네. 한번 뭐 생각을 해보게끔 많이 활동을 근데 했었죠. 이분은 그럼 누가 암살한 건가요? 댄 화이트 의원이라는 아, 동료 맞아요, 의원인데 맞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당연히 이런 암살을 하면 살해를 한 게 이제 드러났고 범인이 있으면 이거 엄청난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인인데. 근데 이제 이 댄 화이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단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뭐 그런 이유였죠 아마. 아니 단 걸 너무 많이 먹는 걸로 봐서는 정신병이 있는 것이다. 네. 근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저그푸드. 네. 참. 저그푸드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는 뭐 워낙 네. 동성애자에 대해서 이런 뭐 차별이라든지 탄압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11개월밖에 이제 부임을 해서 11개월밖에 활동을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게 또 그 암살된 이후에 네. 더 그 동성애 인권에 대한 운동이 더 활발해지면서 캘리포니아에서 99년에 네. 동성혼이 합법화가 된 거죠. 그래서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한 상태로 간 경우도 네. 있지만 정말 이건 타고 태어나도 이런 운을 타고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카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얘 좀 잡아보려고 쿠바. 네, 쿠바의 네. 독재자 카스트로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638호의 암살 시도를 당했는데 지금도 91세로 살아계세요. 아니 근데 그게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그게. 근데 이분은 행복하대요. 그냥 굉장히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아요. 아유. 그 사람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정말 CIA 같은 데서 잠수복 같은 데 독도 타보고 그 사람 좋아하는 뭐 술 같은 데 혹은 씨가 좋아하니까 씨가에다 독도 묻혀보고 하는데 희한하게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운이야, 천운. 나중에는 미인계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아리따운 여성을 투입을 해갖고 이제 암살을 하려고 그 여성이 이제 어느 정도 연인 관계처럼 됐어요. 이제 죽이기만 하면 돼. 그 여자가 딱 죽이려고 할 때 카스트로가 얘기를 합니다. You can shoot me because you love me.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넌 나를 쏠 수 없어. 왜? 넌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한 거잖아. 그래서 못 쏴요, 실제로. 실제로 그 여자가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진한 키스를 하면서 그 암살자는 연인으로 바뀝니다. 이 정도면 영화로 나왔어도 시리즈가 한 20편은 나왔어야 돼. 그러네. 코미디 영화 아닐까요? 그러니까. 암살 영화? 암살을 아무리 해도 안 죽어. 요즘에는 한 1년에 한 번씩 그 스나이퍼로 이렇게 한번 쏴면 돼요. 근데 이게 역시나 빗나가는구나 하고 돌아가야 보고서에다가 역시 실패라고 하면 네. 문책을 안 받아. 그냥 뭐 신이 내렸네요. 네, 그런 뭐. 분이에요, 이분은. 자, 이게 굉장히 아리따운 여성분도 계세요. 아, 이분은 어떤 일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사실은 엠배지를 받았던 네. 우승을 했던 카르텔 아. 소개 때 정부하고도 카르텔이 싸운다. 네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암살을 당한다라고 했잖아요. 카르텔과 싸워서 결국은 암살을 당한 멕시코 전직 시장입니다. 그렇죠.
이 시장은 당선되면서부터 공약부터 그랬어요. 나는 절대 카르텔과 손잡지 않겠다. 실제로 당선되고 나서도 남편이 암살되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총을 3방을 옆구리를 맞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카르텔과 손잡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시장을 그렇게 잘 했어요. 그런데 2011년인가 이제 재선에서 실패를 했죠. 그 전직 시장을 찾아가서 또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납치가 어느 날 됐는데 한 열흘인가 뒤에 보니까 발견이 됐는데 이 머리 부분에 큰 충격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좀 됐고. 네. 그래서 멕시코 정부는 해결할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그거보다 없어요. 너무 깊숙이 정치적으로도 연관이 많아가지고 다 서로 그냥 암암리에 서로 돕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카르텔 소개할 때 얘기했잖아요. 예전 영화의 무간도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 조직원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돼요. 이게 지금 카르텔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네네네.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살릴 수 네. 있으면 살리고 싶은 분들. 네. 지금 말씀드린 이 고로스티에타. 왜냐하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해요. 네. 맞아 그래. 네, 그래서 이분이 다시 멕시코 대통령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근데 저는 그때 그 암살을 넘겼다고 해도 네. 계속 그랬을 평생을 거예요. 그런 위협에 시달리고 시달렸을까요? 사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악연이 끝난 것이 아니고 네네. 그 카르텔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반기를 들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본보기를 네. 보이려고 보여줘야 했을 되기 거예요. 때문에 까지 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저는 오히려 라빈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현대 어떤 이 안타깝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테러로부터의 어떤 위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테러로부터 이 위협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테러 무기 방지 가이드북 이런 걸 이제 발표하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생활용품 같은 거에 테러 무기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 빛처럼 생겼지만 빛뿐만이 아닌 어떤 칼이 들어있는 흉기가 들어있는. 진짜 이거는 막 머리 해드릴게요 이러고 하다가 쓱쓱. 이거 들고 있어도 흉기로 인식이 안 되니까. 그쵸. 이거는 이제 립스틱처럼 생긴 총입니다. 옆에 카드 같은 건 뭔가요? 뭐예요? 트럼프 카드인데 그냥 종이나 플라스틱이 아니라 가의 부분이 네, 아, 철제로 돼 있어서 슉 던지면 대체적으로 암살은 보면 조용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목적 중요하죠. 달성이 네. 중요한 거니까. 네, 이렇게 12장의 사이드 카드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히든 카드에는 어떤 암살 사건들이 있을지 정말 안타깝지만 히든 카드로 만나볼게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꼭 막고 싶은 암살 사건 16. 자, 허준 씨.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은 정말 대한민국이 낳은 2016년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남자 정프로님입니다. 네, 네. 제가 어떤 공개할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요 2016년 M16 시청률 5%. 그냥 우리가 M16이잖아요. 현실적으로 1.6을 노리자. 하필이면 또 2016년이네. 오! 2016년 M16 1.6%. 이 네. 꿈을 향해서 저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자, 히든 카드 오픈해 주시죠. 제가 오픈할 귀여워졌어. 캐릭터 바꿨어. 제가 오픈할 히든 카드는 히든 카드 오픈. 알렉산드로 리트비 넨코. (2006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11월 1일 런던의 한 병원에 응급차가 도착을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온 이 사람은 갑자기 설사와 복통, 극심한 설사와 복통에 시달립니다. 또 머리카락과 눈썹을 포함한 온몸의 털들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여러 검사를 막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원인을 알 수가 없고 결국 이 남성은 3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죽은 원인, 사망 원인을 이리저리 막 다각도로, 왜냐면 의사들도 너무나 이상하니까 찾아봅니다. 그럴 때 리트비넨코가 죽기 전에 소변을 본 그 소변에서 의문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됩니다. 방사능 물질입니다. 방사능. 그렇죠. 정말 놀라운 것은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갔었느냐 혹은 핵무기를 다뤘느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여기 병원에 실려오기 전에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홍차. 그 차 한 잔 속에는 그 홍차에서는
폴로늄 210이라는 엄청난 독성 방사능 물질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독성 물질, 독극물하면 청산가리 대표적으로 떠올리잖아요. 네. 그 청산가리에 무려 독성이 10배, 100배, 1000배 아니죠? 1조 배. 1조 배? 야. 1억 배도 아니 1조 배. 1조 몇 그건 말이 돼요? 근데 지금도 연간 생산량이 뭐 100g 정도? 그렇죠. 안 되는. 연간 생산량이 굉장히 100g밖에 안 귀한 거죠.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독사를 할 때 썼던 독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비소를 좀 썼고 네. 옛날에 고대에 그러다가 탈륨이라고 하는 걸 썼고 탈륨으로 이제 암살당한 분들도 좀 있는데 그러다 이제 폴로늄으로 옮겨간 거죠. 도대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길래 자, 네. 독살할 정도였는지. 이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가 이제 원래는 비밀 경찰 출신이거든요, 러시아에. 그래서 이제 FSB 출신인데 그 출신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비밀들을 또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영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된 이후에 푸틴 정권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게 돼요. 언론의 인터뷰 같은 것도 좀 하게 되고 심지어 뭐 푸틴 대통령의 좀 개인적인 비리 같은 것도 많이 알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푸틴 입장에서는 그런 암살을 지시할 만한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도 그러면 그런 뭔가의 꼬투리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제 푸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흥 부호라고 하는 그 보리스 베르조프스키가 2013년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리트비넨코 얘기에 따르면 비밀 경찰이 이 베르조프스키의 살해를 지시했다. 이런 이제 폭로를 하게 됩니다. 이런 폭로도 하게 되고 1999년에 한 300명 가까이 사망했던 러시아 아파트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체첸 어떤 무장 세력의 뭐 소행이다 이렇게 발표가 났었습니다만 그게 아니다. FSB 그러니까 러시아 비밀 경찰이 이건 자작극을 벌인 거다. 그러니까 자국민을 300명이나 죽게 만든 거니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폭로를 하다 보니까 푸틴으로서 정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나한테 감히 이런 네. 흉흉한 소문을 돌게 하는 너는 이런 식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예. 걸 보여주는 아니 근데 물론 사실로 밝혀진 얘기는 아닙니다만 얘기를 하는데 무서워요.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되나? 근데 분명한 건 영준이 형 크기도 하고. 걱정돼가지고 네. 다음 주에 왔는데 심하게 M자형 탈모가 왔다던가. 침을 더 많이 흘린다든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심을 예. 해볼 수 있죠.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저도 근데 걱정인데요. 메시지 자체는 되게 명백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이든 거짓이든 계속적으로 음해하는 세력을 하면 네. 살려두지 않겠다. 다음은 네가 될 수 있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니 거죠. 차라리 고소미를 매기지 그랬어. 그렇죠. 너 고소. 제가 이제 전 세계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좀 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가장 보호받아야 될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의 어떤 뭐 좀 억압적인 지도자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갔어요. 네. 타임머신 타고 네.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일단은 홍차였잖아요. 홍차잔만 툭 그렇대요. 지나가면서 툭. 아니 근데 사실 그 너무 유독한 방사능이라 네. 옆에 이렇게 탁 쉰다거나 이렇게만 해도 약간 좀 다른 안 사람이 좋을 다른 것 같아. 사람이 피해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피폭될 것 그래도 또 같아요. 외부 피폭이랑 내부 피폭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먹는 게 너무 치명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외부는 그래서 괜찮아요. 그 정도 외부 피폭 정도는 팔 하나 자르면 되지. 야, 저 감정 없이 네. 얘기하는 그래서 거. 저는 아 진짜 이과 진짜 명치 때리고 싶다 진짜. 먹은 다음번에 예. 다시 납땜하면 되지만 우리는 아니야. 아 아니, 명치 근데 세게. 리트비넨코한테 예. 이제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좀 해줘야죠. 러시아어 러시아어로? 러시아? 네. 알렉산드로 리트비넨코 지우스키? 홍차스키 안 됐스키. 미안합니다. 정영균 씨가 굉장히 네. 담대하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니, 언론인이 그 정도 네. 심장을 가지지 않고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네요. 이분도 그런 심장이었죠. 그렇죠. 그 심장이 계속 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냥 그 마음이 계속. 네, 요즘 그 최성준 마음이- 씨 되게 업됐어요. 아니 그 마음이 계속 이렇게 뛰었으면 좋겠어요. 네. 파이팅. 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영준 씨 네. 다음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히든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은 저와 함께 그 심장 뜨겁게 같이 뛰실 그분이죠. 최성준 씨, 축하합니다. 제가 오픈할 히든 카드는 바로 히든 카드 오픈. 주변할 하부자리 마라.
73년부터 94년까지 네. 무려 20년 동안 독재를 했던 루안다의 어. 대통령이죠. 독재를 다 살리고 싶은 거겠네요. 아니죠. 30년, 40년 이어졌으면 좋겠다, 독재가. 아니죠. 혹시 뭐 그쪽에 땅 있으신? 아니죠. 루안다에.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네. 이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건 누구나 없잖아요. 다 중요하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근데 지베날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나서 르완다에서 8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학살을 당해요. 그 르완다 전체 인구의 7분의 1. 네. 우리나라로 치면 750만 명이 학살을 아니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80만 명이면 우리나라 그 대도시의 인구가 대전이 그렇죠. 한 150만 되거든요. 네네네. 예, 굉장히 큰 도시가 사라진 그러면은 거예요. 아, 아니 근데 예. 80만 명을 어떻게 하면 80만 명을 그래서 학살을 해요? 어떻게 뭐 암살을 당했냐 네. 이걸 얘기하기 전에 사실 그 르완다의 이제 슬픈 그 비극의 시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벨기에 식민지였어요, 르완다가. 근데 거기에 두 가지 큰 부족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투치족 그리고 하나가 후투족이에요. 네, 그렇죠. 그냥 비슷한 성향의 부족이었고 서로 사이도 좋고 그랬는데 벨기에가 원래 그렇잖아요. 통치를 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념을 나눈 거야. 유식한 말 해도 됩니까? 네. Divide and rule.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분열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키가 크고 오똑하고 좀 그런 체형적으로 이제 좀 큰 사람들을 이제 똑똑한 부족으로 이제 정하고 키가 상대적으로 좀 작고 코가 낮은 사람들을 아. 이제 그 후투족으로 이렇게 네. 해가지고 나눠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눠놨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 이제 상류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베날이 어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집권을 하게 돼요. 투치족을 몰아내고 이제 다수의 후투족을 루안다의 이제 상류사회로 집어넣게 되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네. 이거 암살이랑 또 무슨 관계가? 그래서 그래서 1994년 투치족이 복수를 한 건가요? 들어보세요. 네. 94년 4월 6일 비행기를 타고 가던 비행기를 타고 네. 가던 지베날 대통령이 격추를 당합니다. 아 비행기가? 네, 암살을 당한 거죠. 근데 투치족의 소액이냐? 아닙니다. 바로 후투족 강경파들이 암살을 한 거죠. 아니 왜 같은 편에서. 같은 편에서. 그러니까 주베날이 다른 투치족하고 이제 좀 우리 사이좋게 좀 지내자 그렇죠.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지. 그때부터 이제 이른바 아프리카에서 가장 끔찍한 몇 안 되는 사건들 중에 하나인 르완다 대학살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80만 명, 사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학살에서 살아남았던 이제 소년의 증언 같은 것도 이제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친절했던 이웃집 아저씨와 학교 선생님, 목사님이 하루 아침에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저는 죽어라 계속 달렸습니다. 그들이 계속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너를 꼭 죽이고 말겠다고. 다른 분석도 있긴 해요. 뭐냐면 그 르완다 경제가 좀 안 좋아졌어요. 네. 그럴 때 사람들의 불만을 어디론가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만들이 계속 쌓이면 이제 자신들에게 화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지비 계급에게 화살을 돌린 거죠. 저 어떻게 막는다는 거예요? 아니 형도 마시지 말라고 그런다며. 비행기 타지 말라고 그러는데. 스와힐리 할 줄 알아요? 바바의 저는- 두에 저는 통역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형처럼 무리하지 않아요. 하쿠나 마타타 어때요? 가꾸만 하다 주죠. 다 잘 될 거예요.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하쿠나 마타타 다 잘 될 거예요. 우리 바바야 하지 그래요. 아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저게 안타까운 마음에 네.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랑하네, 어린 아이들의 예. 생명을 지켜주고자 사위 들고 뭡니다, 나왔습니다. 참 사위라고. 다시금 느끼지만 대답 안 인류는 하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음, 이 학습을 분명히 했을 텐데 또 똑같은 과오를 저질러요. 네. 다시는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뽑아드렸습니다. 제가 오픈할 힌트카드는요. 바로 2100년을 살고 있는 남자. 히든 카드 오픈. 율리우스 가이사르. 저 석고상 너무 싫어. 왜요? 너무 열심히 그렸어요. 입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야. 아니 그 지금도 우리의 인류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쳐. 아 너무 싫어 진짜. 지금도. 아 율리우스 시저는 정말 이 명언이 많아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주사위는 던져졌다. 2100년 전에 한 거예요. 주사위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있죠. 굉장히 사람 많이 죽이지 않았어요? 왜 살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 네. 너무 많이 율리우스 시전데. 너무 많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저는 살리고 싶은 이유는 네. 가장 큰 거는 지금 현대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한 70살까지만 살았으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네. 이분이 또 한 게 뭐냐면 율리우스 농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율리우스 농지법이 뭐냐면 거대한 땅들을 귀족끼리 다 나눠가지 말고 공화정이었잖아요. 귀족끼리 나눠주지 말고 우리 민중들에게도 좀 나눠주자. 국민들에게도 나눠주자. 어마어마한 이건 혁명이에요. 이런 일을 2100년 전에 상상한 거예요. 수십 년만 더 통치를 했다면 정말로 지구 역사가 달라졌을 거고 이때 당시에 로마의 기록 지금 현대까지도 남아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할 만큼 했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지. 뭘 더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면. 업적을 근데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카이사라면 네. 영웅이고 아, 영웅이에요. 이제 2000년이 그쵸. 넘은 어마어마해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인물인데 왜 네. 암살을 당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네. 네? 카이사르가 이 귀족 정치, 니네들은 다 썩었어. 왜냐? 얼마나 썩었으면 그냥 먹을 게 금화에 파묻혀 죽는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누워서 소고기 1뿔뿔 마블링 등심 먹었다가 퇴. 포도 한 입 먹고 퇴. 배부르기 싫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만연한 부패와 낭비 이런 걸 보면서 이 카이사르는 너희들은 안 돼. 그래서 난 공화정의 말을 듣지 않겠어. 내가 한번 이 로마를 바꿔보겠어.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정, 그러니까 귀족들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카이사르한테 다 쫓겨나겠는데? 이제 잠깐만 청원서가 있으니까 저기 가서 한번 확인 좀 해보시죠. 그래 하고 들어갔다가 암살을 당한 건데 칼을 빼들고 이제 휘두르면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칼을 빼든 사람이 브루투스였어요. 블루투스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네. 여보세요? 브루투스 너마저. 아 노잼! 아니 진짜로 아 노잼!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브루투스가 칼을 빼들자 알았어. 아 영진이 형께 난 것 같아요. 남이 농담이야. 보람돼. 카이사르가 하지마 기화시키지마 내 거. 너무 보람차. 하지마. 애들이 다 이거 하잖아요. 너무 보람차. 시저가 브루투스가 칼을 빼드는 모습을 보고 해줘야 될 거. 칼을 내려놓고 포기를 했다라는 또 이제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그게 잘하세요? 바로 마치 거기 있었던 것처럼. 잘 얘기했어. exactly. 그게 바로 기록의 힘이야. 이 문화의 힘, 이 대도서관을 지은 게 바로 율리우스 대도서관? 대도서관 얘기했어요 지금? 나 대도서관이랑 친해요. 아 그래요? 됐어. 어찌됐든 자 유리 씨가 지금 등 돌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웬만하면 영진 씨를 쳐다보지 않는데. 지금 나랑 완전 지금 정면이거든요. 내가 드디어 우리 미팅하는 거 같거든요. 정프로랑 유리를 엮어 드린 거야? 네. 이제 좀 친해지길 바래. 안 되겠다. 근데 왜 카이사르의 암살을 막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문명을 꽃피웠던 시대, 기록을 꽃피웠던 시대, 이 시대가 조금만 더 갔으면 얼마나 문화적으로 융성한 시대가 됐을 네. 것이고 그게 우리 후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을까. 이게 좀 기대가 돼서. 전생에 로마에서 사셨나 봐요, 호준 씨는. 굉장히 열정 보이네. 이분이 얼마나 폼생폼사인데 너무 멋있어. 글래디에이터 죽는 순간에요. 어울리네. 죽는 순간에 이분이 너무나도 이 멋을 사랑하셨던 분이라 죽는 순간에 옷깃이 혹시라도 흐트러진 채로 쓰러질까봐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쓰러지셨대요. 남자로 따지면 이게 넘어지면서 네네. 이게 어. 채운 거예요 단추를 어. 하나. 뭐야 정말. 그게? 그만했다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런 거야. 24방을 맞으면서. 근데 아 뭐야? 그래서 이분이 어떠한 욕을 들어도 화를 안 내는 분인데 카이사르 대머리 이러면 불같이 화를 내셨대요. 카이사리에스라는 말이 라틴어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풍성한 머리예요. 어. 카이사르가 이 단어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머리를 오히려 원했기 때문에 이 집안이 대머리 집안이라 아, 예. 예, 요거를 쓰지 않았냐라는 참. 설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히든카드가 남았죠. 이독실 씨. 네, 제가 선택한 히든 카드는 바로 히든 카드 오픈. 이분입니다. 프란츠 페르디난드. 누구예요? 어디 분이시죠? 맞춰보세요. 약간 폴란드 뭐 오스트리아 뭐 이런 쪽. 약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영 보면 황태자였어요. 약간 오스트리아 느낌이 아, 나죠. 오스트리아 황태자? 네, 오스트리아 황태자. 세계 1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원인이 됐던 1차 대전에서 그 민간인들을 제외하고 네. 군인들만 이제 사상자가 3,900만이었어요. 정말 인간의 모든 인간성을 정말 와르르 무너지게 했었던 그 1, 2차 대전을 막을 수 있는 키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였는데 원래는 황태자는 아니었어요. 적통은 원래 따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권총자들합니다. 아. 그래서 그 다음 후계자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다 네네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황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결혼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서 선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이제 수준이 많은 합스부르크 왕가예요. 그 당시 유럽의 어떤 최고의 왕가였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그 아내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위에서 정해주는 대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주 가는 공작 저택이 있었어요. 그 공작 입장에서는 딸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랑 혹시 결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황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여자가 누구냐면 그 공작의 딸이 아니라 공작의 딸의 시녀였던 거예요. 아. 어떤 지방 귀족의 네. 딸이었죠. 굉장히 뭔가 로맨티스트네요. 로맨틱하면서도 굉장히 그 당시에 파격적이죠. 쉽지 않았던 당연히 예. 오스트리아 황제를 포함한 모든 어떤 궁정에 있는 사람이 다 반대를 하죠. 예, 이런 분들이 꽃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속상한 게 결혼식에 그 황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인사들 가족들이 안 갔대요. 무시한 거예요. 아 정말 고통의 시월드네요. 예. 정말 시 스페이스지 저 정도면. 고통의 시월드입니다. 하지만 계속 어딜 가든 아내를 데리고 가면서 네. 위신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라 예보에도 같이 데리고 가게 됩니다. 네. 이제 이것도 너무 사실은 안타까운 선택이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오스트리아인 헝가리인들이 한 반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뭐 세르비아인도 있었을 네. 것이고 여기저기 이제 보스니아인들 섞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프란츠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제대로 된 연방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이쪽의 대표도 선발하고 우리 쪽의 대표도 선발해서 이렇게 연방으로 살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르비아의 극렬 민족주의자들은 네네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차별이 있으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책대로 나가게 되면 좀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라예보에 간 거는 이제 뭐 군대의 어떤 그 참관을 하려고 간 거였어요. 근데 이제 사실 암살 시도가 그 전에 있었어요. 네. 수류탄을 먼저 던졌습니다. 네. 수류탄이 튕겨 나가고 폭발하면서 수행원이 다쳤어요. 네. 본인은 살았죠. 근데 일단 암살 시도가 있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갔어야 됐는데 수행원이 다쳤지 않냐. 난 문병을 가겠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지금 위험하다고.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아쉬운 게 문병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손가락을 꼽겠습니다. 첫 번째, 문병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샛길로 가게 됩니다. 아하. 지름길로 가게 돼요. 후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하. 길이 멈춘 좁은데 거죠? 네, 멈춰서 후진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하필이면 그 카페 안에 수류탄 던지기 실패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딱 바로 앞에 황태자 차가 선 거예요. 권총 2발을 쏩니다. 야. 황태자한테 한 발을 쏘고 황태자비한테 한 발을 쏩니다. 부인이 죽어갈 때 이분도 이제 죽어가고 있었죠. 몇 분 후에 같이 사망을 했으니까 그 부인한테 조피 죽지 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줘.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가 네. 당연히 이제 그 세르비아한테 예. 통첩을 날리죠. 당연히 이제 황태자가 죽었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세르비아인이 그렇죠. 저격을 했으니. 그래서 그 통첩 내용은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우, 이렇게 네 가지가 한글로 있네요. 쓰진 않았겠죠. 네. 한자도 섞이죠. 한자까지 썼어요. 모든 반 오스트리아 단체를 해산할 것, 또 암살에 관련된 모든 자를 처벌할 것, 반 오스트리아 단체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파면하고. 자, 네 번째가 문제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당사자를 조사하는데 오스트리아 관리가 세르비아로 들어가 도울 것을 허용할 것. 이 네 가지를 냅니다.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앞에 세 개는 인정하겠는데 네 번째, 그쪽 관리가 우리 국가 침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을 하고요. 그 오스트리아 편이었던 독일이 이제 러시아와 프랑스를 동시에 선전포고를 하고요. 네. 사실은 4-5달이면 끝날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그쵸. 열강들이었어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까지 엮이지 않았는데 독일이 저쪽을 노려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야 되겠어. 저기 있다는 자원을 먹어야겠어. 난 식민지가 없으니까. 근데 뒤를 봐주는 게 러시아예요. 근데 러시아하고 또 동맹국들이에요. 영국은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면서 갑자기 귀족 출신의 자제들이 엄청 나갑니다. 그래서 귀족의 씨가 많아요. 영국은.
전체 전쟁이 가능한 남자 4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쪽. 세 분이 사위 탈환을 위해서 아주 총력전을 벌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1차 본인은 몇 위 하실 줄 알고. 저는 지금 1위잖아요. 한 번도 못 봤던 전현 씨. 암살. 이동실 씨, 네. 히든 카드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1차 대전뿐만 아니라 2차 대전까지 연결된 것이 인류 역사에서 너무 큰 비극이에요. 네. 앞으로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거의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온 거죠. 이런 비극을 겪지 않고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게 만약에 막아서 1차 대전이 안 일어난다. 그럼 난 저게 1등해도 100번, 1000번 찬성이야. 그러니까 1차 1등을 대전은 하겠군요. 너무너무 끔찍한 전쟁이었었어요. 북유럽에 위치한 평화로운 나라 노르웨이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어.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위치한 정부청사 바로 옆에서 펑 하고 폭탄 테러가 일어났거든. 테러 현장은 그야말로 처참 그 자체였어. 20층 높이의 정부청사 유리창은 모두 산산조각이 났고 거리 곳곳에 깨어진 유리 조각들과 휘어진 철근, 콘크리트 파편이 널려 있었지. 요 테러로 인해 8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평화에 익숙했던 노르웨이 국민들은 뜬금없이 벌어진 테러로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 폭탄 테러는 시작일 뿐이었다는 거. 오슬로 옆의 미니미안 섬 우테위아에서 본격적인 테러가 일어났거든. 당시 우테위아에는 노동당 청년회라는 여름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약 7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는데 아이들은 오슬로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테러 소식을 전해 듣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거. 그런데 그때 경찰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난 거야. 아이들 입장에선 자신들을 지켜주기 위해 온 경찰의 존재에 안심할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그 남자가 지옥으로 안내하는 사신일 줄 누가 알았겠어? 친절한 경찰은 갑자기 돌변해 아이들에게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어. 그는 마치 게임이라도 하는 듯 한 명 한 명을 저격하기 시작했지. 갑자기 가해지는 총격에 아이들은 오직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 거기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살인마는 계속 다가오는데 이 작은 섬에는 달아날 곳조차 없었다는 거야. 그는 도망치는 사람들을 또다시 쏘고 죽은 채 하는 사람을 확인 사살까지 하는 잔악무도한 사나이였거든. 무려 1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끔찍한 테러는 뒤늦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 끝이 났어. 요 테러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 수만 수십 명. 잔혹한 테러범의 손에 채 꽃 피워보지도 못한 10대 청소년들이 쓰러져간 요 사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르웨이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는 거. 그런데 레알 소름 돋는 사실은 지금부터였으니 단 몇 시간 만에 오슬로와 우테위아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요 남자의 정체가 놀랄 노자였거든. 남자의 이름은 베링 브레이빅. 요 남자는 당시 전문가들이 이슬람 테러 집단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슬람과는 관련 없는 100% 노르웨이 현지인이었어. 그는 극우주의자 앤드 다문화 정책을 극도로 혐오하는 혐오주의자였는데 재판에서 극우주의를 찬양하는 거수경례를 하며 이슬람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짓을 했다는 망발을 내뱉어 글로벌 피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지. 오 마이 갓,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는군. 거기다 요런 미친 짓에도 불구하고 최고형이 21년인 노르웨이의 형법상 형량이 고작 21년형이라는 어이상실 라스트빵까지 날려주셨는데 수십 명의 목숨을 빼앗은 대가가 휘황찬란한 교도소에서 21년간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니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귀끝까지 걸린 입꼬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긍정 에너지. 두 손으로 신기방기 풍선 친구를 만들어주는 울트라 캡숑 만능 사나이 삐에로. 꼬마 친구들의 사랑을 몰빵 받는 캐릭터의 원조는 뭐니 해도 바로 요 엉뚱 매력의 삐에로 아니겠어? 하지만 언제부턴가 요 삐에로가 친근한 이미지 따윈 저기 저 먼 안드로메다로 던져버리고 사악하고 무서운 호러 만렙 쩌는 모습으로 체인지 더 월드 해주셨다지. 그렇담. 대체 언제부터 삐에로가 요렇게롬 변신템을 쓰는 일이 발생했냐고? 그건 바로 1978년 미국을 뒤흔들었던 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가 등장하면서부터였어. 요 사나이는 6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려 33명의 소년들만 골라 강간 살해를 해 모두를 깜놀하게 했는데 반전 돋는 사실은 바로 그가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행보였어. 그는 당시 일리노이주에서 대형 건설 사업가로 나름 이름을 날렸었는데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닌 지역 고아원에서 광대 분장을 하고 공연 봉사활동을 하는 친절한 좋은 아저씨로 통했거든. 하지만 마지막 희생자였던 15살 로버트 피스트가 사라지기 직전에 만난 사람이 존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택 수사를 당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그의 집안을 강하게 둘러싼 악취의 꼬리가 밟히면서 그의 엽기적인 대량 살인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야. 그의 집에는 자신이 죽인 소년들의 소지품들은 물론 거실 바닥과 벽장 곳곳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시체 29구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거든. 이후 그는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됐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학대를 받았던 어린 시절을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감안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1980년 3월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 형이 집행되기까지 감옥 안에서 그는 나름의 창작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자신의 광대 캐릭터를 모티브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거든. 이후 1994년 무려 14년 만에 드디어 형은 집행됐고 그가 옥중에서 그린 요 그림들은 경매로 팔려 모두가 불태워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 하지만 요 이야기는 그가 죽은 후에도 영화와 노래는 물론 책으로도 재탄생되며 죽지 않고 살아서 세상을 떠돌고 있어. 언제나 친절만땅 우리의 삐에로 아저씨 이미지를 요렇게럼 망친 존 게이시, 너 지옥까지 쫓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테니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1901년에서) (1953년까지) 무려 반세기에 걸쳐 소련의 정치가로 활약하며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 이념을 공고히 다져놓았던 이오시프 스탈린. 특히 소련의 첫 국가 원수였던 레닌의 후계자로서 스탈린이 정치적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 냉혹함은 나날이 더해져만 갔는데요. 이런 스탈린의 공포 통치가 극대화에 치달았던 시기가 있었으니 바로 1930년대 행해졌던 스탈린의 대숙청입니다. 대숙청이 일어난 실질적 이유는 당내에 있는 정적과 스탈린의 독재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반전 돋는 사실은 대숙청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니콜라이 예조프 역시 정치적 세력이 커지자 스탈린의 견제로 대숙청의 희생양이 된 거죠. 지식인 계층은 물론 양민치고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자였던 사람들, 무고한 당원들까지도 탄압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숙청 과정에서 몇몇 역사 저술가들은 소련 대학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농민 탄압과 소수민족 탄압이 무수히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1937년에 행해진 이 무시무시한 숙청은 사상자 수가 무려 68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이를 정도로 잔혹한 탄압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나 무참히 짓밟는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겠죠. (2006년) 결성 이후 무고한 글로벌 피플들을 학살하며 약탈의 끝판왕으로 자리 잡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IS라는 이름 그대로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자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이 단체는 중동 각지의 정부군과 맞서는 반군으로 활동하며 유전과 같은 경제 기반 시설들을 약탈, 점령하며 급격히 세력을 확장시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IS는 전 세계 곳곳에서 총기 난사와 폭탄 테러, 장기 매매를 일삼으며 세계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라크의 정부군 1,700여 명을 비롯 분쟁 지역에서 아직 집계하지 못한 수천여 명의 민간인들까지도 거침없이 학살했습니다. 특히 이라크의 한 소수민족인 야지디족은 IS와 다른 쿠르드계라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해 3천여 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IS의 무자비한 집단 학살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그들은 납치와 감금 등으로 사로잡은 외국인들까지도 거래 수단으로 이용, 선전용 잡지에서 광고까지 하는데요.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으면 거침없이 죽이는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과 세계 언론에 배포하면서 세계를 경악과 혼돈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최근 이러한 IS의 국제적 횡포에 맞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세계 열강들이 인근 국가와 함께 반격을 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발 이 끊임없는 악행에 종지부를 찍게 될 날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합니다. (1988년 12월 21일) 런던을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던 페남 항공기가 스코틀랜드 상공에서 갑자기 공중 폭발해 259명의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촉감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다 비행기 폭파 지점인 로커비 마을에 떨어진 항공기 기체잔해에 깔려 지역 주민 11명이 숨져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났는데요. 스스로 범행 사실을 밝히는 기존의 테러들과는 달리 이 사건은 범행 주체가 오리무중 행방 자체를 감쪽같이 숨겨버린 전대 미군의 첫 테러 사건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영국 합동수사팀의 끈질긴 수사 끝에 범인들은 당시 적성국가였던 리비아의 정보요원으로 밝혀졌고 그들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잔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1890년 12월 미국에서는 식민지 정책에 지친 인디언들의 다양한 저항이 시작됐는데요. 죽은 자가 되살아난다는 황당한 종교의식, 고스트 댄스부터 공포의 살상무기, 총탄도 막아낸다는 어이상실, 유령 셔츠까지 유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백인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인디언 폭동이 두려운 나머지 어마무시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원주민들을 외딴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디언 한 명이 총을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 기병대는 원주민들을 기관총으로 사격하기 시작했고 무려 300여 명에 이르는 원주민들이 학살당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건을 계기로 인디언들은 거의 몰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잔존하고 있는 인종차별의 선악을 알려주는 끔찍한 학살 사건인 것 같네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문화유산의 도시 난징. 평화롭던 이 도시를 피로 물들인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난징 대학살이야. 1937년 중일 전쟁 당시 일본은
샹하이 전투가 국민당군의 거센 저항으로 예상보다 길어지는 데다가 오송 전투에서도 피해가 막심해지자 분노 게이지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지. 그들은 요 분노를 풀기 위해 국민당군의 수도였던 난징으로 진군해 온갖 악행이란 악행은 다 저질렀는데 이게 바로 난징 대학살이라고.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이야. 백기를 들고 항복한 국민당군은 물론 폐잔병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기관총을 쏘아대며 양쯔강에 쓸어넣었대. 나중에는 총알이 아까워서 칼로 난도질하거나 생매장까지 했다고 하니 얼마나 목숨을 하찮게 여겼는지 알겠지? 심지어는 요 시기에 학살당한 숫자도 불분명해서 최소가 12만 명에 최대가 35만 명이라고 추정할 뿐이라는 거? 듣는 것만으로도 오슬오슬 닭살이 돋는다 도다. 더더욱 충격 만렙 장착하게 만드는 점은 일본군들이 민간인의 목숨까지도 가볍게 여겼다는 거야. 중국인을 죽이는 것으로 무리함을 달랜다면서 장작 불로 태워 죽이거나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도 했다니 듣기만 해도 멘탈이 녹아내릴 것 같다고? 헌데 어쩌나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 무카이 도시아키와 노다 스요시라는 두 일본 장교는 중국인 포로 100명의 목을 누가 더 빨리 베나 재는 시합까지 했다는 거. 포로들과 민간인들을 도륙했던 광란의 육주가 흐르고 1938년 봄에야 중국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군이 물러가면서 끔찍했던 대학살은 종결됐대. 안타까운 사실은 살해당한 시체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 후로도 몇 달 동안이나 거리는 시체로 산을 이루고 썩어가는 살냄새로 악취를 풍겼다는 거야. 레알 그 피해가 얼마나 상상 초월이었는지 살짝 감이 오는 것 같아?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이 해마다 추모를 하고 각국에서도 다큐며 영화로 제작되며 아픔을 가슴에 새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군. 그러니 제발 다시는 그날의 악몽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치? 내가 탄 열차에 폭탄이 숨겨져 있다면? 1분 1초가 줄어들 때마다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요런 영화 같은 사건이 2004년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실제로 일어났어. 2004년 3월 11일 시내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마드리드의 아토차역에서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됐어. 출근 대란으로 한창 바쁜 아침 7시 20만 명이 넘는 피플들이 역으로 몰려드는 바로 그 순간 끔찍한 폭발이 일어났어. 아토차역을 시작으로 같은 노선의 2개 역에서 잇따라 폭탄이 터지면서 테러가 발생한 거야. 테러범들의 수법은 잔혹하기 이를 데 없었어. 사상자 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출근길 러시아워를 골랐던 것도 모자라 5분 사이에 무려 10개의 폭탄을 다 터뜨려 미처 대피할 틈도 없게 만들어버린 거야. 심지어 그 폭탄들은 모두 흔하디 흔한 배낭에 담겨 있었기에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두 눈 뜨고 당해야 했던 거지. 레알 눈 깜빡하는 사이 희생당한 목숨만 190여 명에 부상자는 수천 명에 이르렀다는 거. 유럽 역사상 가장 끔찍한 테러 사건으로 손꼽힌다는 게 이해가 가지. 이 사건은 2001년에 벌어진 미국 9.11 테러 사건 이후 딱 911일 만에 벌어진 사건인데 스페인판 9.11 테러라고 불리며 세계 전역으로 테러의 공포를 확산시켰어. 그러니 대체 누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던 건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는 건 당연지사 아니었겠어.
당시 여론은 이 테러의 원인을 스페인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적극 지원하면서 이슬람 테러 단체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총선을 3일 앞둔 시점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 정부 입장에선 그야말로 낭패였다는 거. 하지만 이튿날 수색 결과 이슬람 세력의 지시라는 증거가 나타나자 국민들은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에 이르렀어. 그 결과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국민당은 총선에서 사회노동당에게 패하고 말았대. 정권 교체 직후 드러난 진짜 범인은 역시 이슬람 테러 조직 알카에다였고 붙잡힌 주모자는 모두 7명이었지. 스페인 검찰은 이들에게 4만 년형이란 어마무시한 복역 기간을 때렸지만 스페인 형법상 사형이나 종신형 조항은 없었기 때문에 상징적일 뿐이었다고 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간 이들에게 상징적인 4만 년형이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뿐인 건 아니지? (1990년대) 글로벌 피플들을 충격과 경악에 빠지게 만들었던 잔인한 연쇄살인마 루이스 가라비토. 그는 친절한 자선사업가 흉내를 내며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과 용돈으로 환심을 샀는데요. 이후 아이를 인적이 드문 길로 데리고 가 끔찍하게 성폭행한 다음 무참히 칼로 찔러 죽이는 잔인한 범죄로 세계를 깜놀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범죄 후 사체를 토막내 유기하는 잔혹함까지 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된 피해자 수는 공식 수사로 밝혀진 것만 무려 172명에 이르는데요. 끔찍한 사실은 아직 검증하지 못한 4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가라비토는 체포되어 1853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반전! 그가 희생자들의 시신 위치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2021년에 출소하는 감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악법도 법이다. 바로 이런 사례를 들어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1905년 1월 22일 일요일, 무려 2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가혹한 노동 환경과 굶주림을 황제에게 호소하기 위해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 모여들었습니다. 비폭력 평화 행진을 하던 노동자들을 맞이한 건 당시 러시아 황제의 삼촌이었던 블라디미르 대공의 경찰과 군대였는데요. 숨막히는 대치 속에 블라디미르가 내린 손짓은 무고한 민중들에게 향한 발포 명령이었고 곧이어 무자비한 총탄 세례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천여 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망자 수를 낸 이 사건을 발단으로 왕조를 몰락시키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선량한 민중을 건드리다니 죄를 받는 건 당연하겠죠? (1969년부터) (1980년까지) 무려 100명의 소녀들을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며 글로벌 전역을 떨게 한 학살자 페드로 로페즈. 그는 주로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페루 등을 살인의 무대로 삼은 탓에 안데스의 괴물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로페즈는 마을 시장을 돌면서 순진해 보이는 소녀들을 범행 타깃으로 선정, 장신구로 유인했다고 하는데요.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며 소녀의 목을 졸랐고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을 보며 최고의 쾌락을 느꼈다고 합니다. 완벽할 것만 같았던 그의 범행은 1980년 에콰도르에서 12살 소녀를 강간하려다 붙잡힌 후 감방의 동료 죄수자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며 세상에 밝혀졌다는데요. 감방 속 스파이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경찰이 로페즈가 말한 외딴 곳의 땅을 파자 어린 소녀들의 유골 53구가 발견되고 만 겁니다. 경찰은 로페즈를 신문했고 자백을 통해 그가 적게는 310명에서 350명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반전 돋는 사실은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로페즈가 정신이상자로 분류되면서 1999년 초에 석방됐다는 겁니다. 더욱더 무시무시한 건
현재 그의 행방이 오리무중 묘연하다는 것인데요. 제발 그 악행자는 삶의 남은 여생은 오직 반성 속에서만 살아가길 빌어봅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넓기 넓은 땅덩어리를 주 무대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온갖 악행을 저질러왔던 학살자 조셉 코니. 그는 우간다 정부의 압제에 맞서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1987년 신의 저항군이라는 반군을 조직했는데요. 버트 전혀 평화롭지 못한 모습으로 조셉 코니는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라며 반군을 사병화시켜 무관 민간인들을 공격 약탈하며 나날이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니가 단연 역대급 범죄자로 손꼽히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약 10만여 명의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건 물론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년, 소녀들을 납치하면서 가족과 이웃들을 몰살했는데요.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들어 오로지 자신의 말만 듣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병력으로 보충하거나 짐꾼으로 활용하고 여자아이들은 성놀이개로 삼아 겁탈하거나 인신매매를 통해 팔아버리기까지 했는데요. 이를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잔혹하게 처형시키는 악랄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1986년부터 그가 징집한 소년병은 최대 10만 4천여 명. 거기다 그가 일으킨 내전을 통해 발생한 난민의 수는 무려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코니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2005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의해 기소되며 1순위로 공개 수배 중이지만 아직 행방은 오리무중이라고 하는데요. 제발 하루빨리 조셉 코니가 죗값을 치르게 될 날이 찾아왔으면 합니다. (1969년) 미국의 프리랜서 기자 로널드 해벌이 찍은 사진이 엘 잡지사를 통해 공개되자 미국 전역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 그가 세상에 내놓은 사진엔 1년 전 베트남 전쟁 중에 미국이 민간인 504명을 학살했다고 알려진 미라이 사람들의 모습이 필터링 없이 낱낱이 찍혀 있었거든. 이후 요 미라이 학살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미라이 학살은 잔인해도 너무 잔인했던 전쟁 범죄였어. 미군은 당시 생각보다 쉽사리 끝나지 않던 베트남 전쟁으로 독이 오를 대로 바짝 올라 있었는데 그러던 중 1968년 3월 15일 중대장 어니스트 메디나는 미라이군 송미 마을로 진입하던 부대에게 민간 저항군이라 의심되는 모든 이들을 쓸어버리라는 지시를 내리게 됐어. 성별과 나이를 따지지 않고 총소리를 듣고 도망치는 모든 이들을 적군으로 간주. 그 자리에서 사살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야. 게다가 성폭행과 잔인한 고문은 기본. 절단된 시체들이 마을 여기저기에서 뒤엉켜 발견될 정도로 그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흡사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도 같았다고 해. 특히나 아이를 가진 임산부나 아주 어린 갓난아이에게도 서슴없이 총을 겨누며 마치 게임을 하듯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지. 이후 미라이 학살을 철저히 은폐하려던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상급부대 지휘관들을 조사하며 총 14명의 장교를 체포했지만 그중 형사처벌은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소대장 윌리엄 켈리에게만 내려졌어.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1971년 재판에서 종신형을 받은 요 윌리엄 켈리가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 가택연금으로 감형됐다가 3년 뒤엔 풀려나고 말았다는 거야. 이쯤 되니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를 자청하며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으려 했던 미국의 진짜 모습이 어떤 건지 새삼 무서워지지 않아? 무려 500여 명의 민간인들을 무참히 살해한 미라이 학살 사건은 물론 윌리엄 켈리에게 미군의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버린 뒤 풀어진 뒤처리 과정까지 말이야. 결국 전쟁이란 본인들 입맛에 맞게 이익을 취하는 광기의 집합소인 걸까? 2008년 11월 26일 인도 피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던 저녁 9시경 인도 최대의 도시 뭄바이에서 핵소름 돋는 사건이 발생했어. 아닌 밤중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무자비한 총성과 함께 끔찍한 학살이 시작된 거야. 갑자기 등장한 정체불명의 괴한들에 의해 차트라 파티 시바 지역에서부터 무차별 테러가 벌어졌는데 테러는 카페며 호텔 등지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뭄바이 도심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환승했어. 수많은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달아나기 바빴는데 테러범들은 달아나는 피플들을 향해 총을 쏘아댈 만큼 잔혹하기 그지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인도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불리는 뭄바이 테러야. 테러범들은 뭄바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공격 목표로 삼았는데 고도의 전략을 세운 후 2인 5개조로 나뉘어 동시다발성 기습 테러를 벌여주셨지. 거기다 그들은 타지마을 호텔에 머무르는 주요 인사를 비롯한 수십 명의 피플들을 볼모로 삼아 인질극에 돌입했고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 계속되는 테러로 도심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으니 인도 정부도 괘씸한 것 다 때려잡아 해주셨을 것 같다고? 블랙캣과 해병대, 경찰의 우수 자원을 모두 끌어모아 테러범들과의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어. 결국 총력을 기울인 끝에 60시간이 지나서야 진압을 할 수 있었고 3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테러로 인해 무려 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지. 인도는 물론 전 세계를 경악으로 물들게 했던 뭄바이 테러의 범인들은 바로 파키스탄의 이슬람 테러 조직 라쉬카르-에 타이바였는데 그들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오래된 종교와 영토 분쟁 문제로 쌓인 불만을 빵빵 터뜨린 거라고 해. 거기다 애초에 이들의 목표는 무려 5천 명을 살해하는 거였다는 거? 이 목표가 레알 현실이 됐으면 어우 정말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그치? (20세기) 최대의 비극이라 불리는 세계대전 57개국이 참전한 이 전쟁은 민간인 포함 사상자만 무려 1억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낳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었어. 무엇보다 아무 죄도 없이 희생된 민간인들의 피해는 세계 곳곳에 비극의 상처를 남겼는데 그중에서도 홀로코스트, 즉 대량 학살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자행되며 전 세계는 전쟁이 가져다주는 극단적인 참혹함으로 몸소리를 쳐야만 했지. 특히나 해방되기 전까지 약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의 잔인함은 리얼 갑 오브 더 갑이었는데 독일인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며 유대인은 박멸해야 한다는 신념에 빠진 그들이 쓴 피해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모든 이들의 오금을 찌릿찌릿 저리게 한다는 것.
세계대전 중 나치가 본격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하기 시작한 것은 1941년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소련을 침공하면서부터였어. 당시 히틀러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하인리 히물러는 SS 특별행동부대를 4개조로 편성해 유대인 처형 임무를 수행케 했는데 처음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총살이었다. 하지만 처형 속도는 물론 탄약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이들은 다른 방법들을 강구했고 결국 단시간에 가장 많은 학살을 할 수 있는 가스 처형실을 생각해냈던 거야. 이후 수용소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독가스 처형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그중에서도 1979년 유네스코를 통해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을 만큼 악랄하고 참혹하기로 유명한 수용소가 있었으니 모두들 대충 짐작이 가지? 그래,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야. 폴란드 남부 크라쿠프 서쪽에 위치한 요 아우슈비츠는 나치가 수용소를 세우면서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더욱 잔인하다고 기록된 이유는 희생된 사람들의 사체에서 뽑은 7톤의 머리카락으로 카페트를 짠다거나 화장시킨 사체의 젤을 비료로 사용하는 등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버젓이 행했다는 데 있어. 그러던 1945년 1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기 시작하자 독일군은 학살을 중단, 대신 이곳에서의 대량 학살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막사를 불태우기 시작했어.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소련군이 이곳에 도착했고 부랴부랴 도망가기 바빴던 독일군은 증거인멸에 실패하고 말았지. 이후 전쟁이 종식된 뒤엔 간신히 남은 45채의 벽돌 건물과 22동의 목조 건물을 폴란드가 보존하기로 결심. 희생자를 위로하는 국제 위령비를 비르케나우에 세우고 박물관을 건립해 이제는 폴란드의 유명 관광지가 됐다는 거? 수용소 곳곳에 희생자들이 손톱으로 남긴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이나 한꺼번에 2,000명 이상이 죽어나갔던 가스실 등을 실제로 마주하면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은 저절로 숙연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해. 죽는 순간까지도 고통 속에서 처절히 몸부림쳐야 했던 이들. 그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잔악무도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또 바라야겠다. 그치?